글자도 모르는 천한 백정놈이 감히 과거장에 들어왔느냐? 비단옷을 차려입은 양반 자제들의 조롱 속에서 누더기 차림의 12살 소년이 당당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소년이 내민 것은 먹물 한 방울 없는 새하얀 백지 한 장이었습니다. 이 발칙한 놈을 당장 형틀에 묶어라. 신성한 과거장을 능멸했다며 곤장이 내려치려는 그 순간 소년은 오히려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분놀림은 위선이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소년의 입에서 쏟아지기 시작한 놀라운 말들에 비웃던 양반들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붓 한 번 쥐어본 적 없는 까막눈 소년이 어찌 과거장을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백지 한 장으로 천하를 놀라게 한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월화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옛날 경상도 진주고을에 가장 천대받는 백정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소를 잡아 고기를 팔았고 12살 난 아들 칠복이는 그 곁에서 피비린내를 맡으며 자라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칠복이네 앞을 지날 때마다 코를 쥐고 고개를 돌렸으며 심한 이들은 대놓고 침을 뱉으며 멸시하였습니다. 저기 백정네 자식이 지나간다. 피냄새가 코를 찌르니 빨리 피하거라. 양반집 아이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때마다 칠복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래 양반 자제들이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고 서당으로 향할 때면 칠복이는 길가 덤불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천한 백정의 자식이 서당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꿈에서조차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칠복이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붓을 쥐어본 적이 없는 철저한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 불쌍한 아이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막힌 재주를 하나 내려주었습니다. 바로 한 번 귀로 들은 소리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머릿속에 그대로 새겨지는 비상한 기억력이었습니다. 칠복이는 이 신통한 재주를 깨달은 뒤로 매일같이 서당 담벼락 밑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훈장이 학동들에게 글을 읽어주는 소리를 귀를 쫑긋 세우고 도둑처럼 훔쳐들었습니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까막눈이었지만 천자문부터 사서삼경까지 소리로 통째로 외워버리는 데는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글자의 모양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성현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저절로 깨우쳐졌습니다. 마치 눈이 먼 악사가 소리만으로 천하의 음률을 꿰뚫어보는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당 안에서는 양반 자제들이 맹자의 한 구절을 외우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훈장이 호통을 치는 소리가 담 너머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 못난 것들아, 10번을 읽어주어도 한 구절을 못 외우다니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담벼락 밑에 쪼그려 앉아있던 칠복이는 무심결에 입을 열어 그 구절을 줄줄 읊어버렸습니다. 천시부려지리요, 지리불려인화라. 하늘의 때는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 하였사옵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백발의 촐로가 이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촐로는 두리번 주위를 살피더니 덤불 사이에 숨어있는 누더기 차림의 아이를 발견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 완벽한 암송이 이 어린 것의 입에서 나왔단 말이냐. 촐로의 놀란 외침에 칠복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백정의 자식이 몰래 그를 훔쳐배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허겁지겁 일어나 아버지가 일하는 푸줏간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아들을 본 아버지는 피투성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칠복이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칠복아, 무슨 일이냐? 누가 또 너를 괴롭혔느냐? 아버지가 아들의 땀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칠복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낸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애비가 죄인이다. 하필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여 글 한자 가르쳐주지 못하는구나.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온 서름이, 그리고 아들에게까지 그 멍에를 물려준 죄책감이 그 눈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아버지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꼭 잡으며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글 같은 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썰어주시는 고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그 말에 더욱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아들의 작은 어깨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눈이 말똥말똥하였습니다. 낮에 외웠던 맹자의 구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늘의 때보다 사람의 화합이 귀하다는 그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하고 글자는 모르지만 소리로 세상의 이치를 하나씩 깨우쳐가는 칠복이의 비범한 나날은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까막눈 소년의 앞날을 비춰줄 등불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아버지를 천대하는 이 세상을 바꾸어 보이겠다고 작은 가슴 속에 다짐을 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칠복인의 부자는 찢어지게 가난하고 날마다 멸시를 받았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끼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된 일과를 마친 뒤 밤마다 칠복이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어루만지며 깊은 한숨을 쉬곤 하였습니다. 아들의 손이 붓 대신 칼자루와 도마를 잡느라 거칠어진 것이 못내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낮 동안 서당 담 너머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재미나게 들려주곤 하였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공자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려드릴까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하셨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신기한 재주에 감탄하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백정의 자식이 성현의 말씀을 줄줄 외운다는 소문이 퍼지면 필시 화를 입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입니다. 칠보가 그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서는 아니 된다. 우리 같은 천한 것들이 그를 안다고 하면 양반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아버지의 당부에 칠복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배움에 대한 갈증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은밀하게 귀동량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한편 진주고을에는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4마리 승냥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좌수, 악덕 부자, 위선으로 가득 찬 훈장, 뇌물 밝히는 형방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 4사람은 겉으로는 고을의 어른인 체하면서 뒤로는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백성들이 그를 모른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였습니다.
곡식을 빌려주며 문서에 터무니없는 이자를 적어넣고 땅을 사들이며 계약서를 조작하여 헐값에 빼앗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까막눈 백성들은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 도리가 없으니 당하고도 억울함을 호소할 길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장날 칠복이는 심부름을 가다가 저작거리 골목에서 승냥이들의 은밀한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0집은 넘게 땅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요. 어차피 글도 모르는 것들이니 문서에 뭐라 적든 알게 무엇이요. 악덕 부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좌수가 음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 까막눈들은 지장만 찍으면 그만이지요. 나중에 억울하다 울부짖어 봤자 종이에 적힌 것이 법이니 관아에서도 우리 편을 들 수밖에 없소. 칠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12살 천한 백정의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이를 악물고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칠복이는 서당뿐만 아니라 관아 근처까지 맴돌며 귀동량의 범위를 넓혀 나갔습니다. 사또가 송사를 처결하는 소리, 이방이 율령을 읊는 소리, 형방이 죄인을 신문하는 소리까지 빠짐없이 귀에 담았습니다. 글자는 모르되 법의 이치만큼은 누구보다 깊이 깨우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를 모르니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구나. 종이에 적힌 것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이니 그를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로다. 칠복이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니, 이 세상을 바꾸려면 반드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칠복이는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한 농부가 억울하게 땅 문서를 빼앗기고 포졸들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분명 쌀 5말만 빌렸사옵니다. 어찌 땅을 내놓으라 하십니까? 그러나 형방은 문서를 흔들며 냉정하게 내뱉었습니다. 여기 내 지장이 찍힌 문서의 땅을 담보로 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 글도 모르는 주제에 발뺌을 하느냐? 칠복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대명률에 이르기를 채무 문서는 반드시 증인 2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 하였거늘 저 문서에는 증인의 이름이 없으니 이는 무효가 아니던가. 바로 그때 평복 차림의 낯선 선비 하나가 칠복이의 뒤를 지나가다 그 혼잣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선비는 누더기를 걸친 어린아이가 율령을 정확히 인용하는 것에 눈을 크게 뜨며 흥미로운 눈빛으로 칠복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 무렵 진주고을에는 먹구름이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여름 내내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이 갈라지고 있었고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흉년의 기운이 짙게 감돌았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였고 네 마리 승냥이는 이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인의 부자의 소박한 일상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위기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진주고을에는 수십 년 만에 지독한 흉년이 닥쳤습니다.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더니 가을거지 때가 되어도 논밭에는 누렇게 말라 비틀어진 곡식뿐이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은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연명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네 마리 승냥이는 이 참혹한 재앙을
오히려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척하며 터무니없는 조건을 담은 문서에 지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까막눈 백성들은 당장의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도 모른 채 손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복인의 이웃에 사는 박서방네도 그 덫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병들어 누운 어린 자식에게 약이라도 지어 먹이려면 쌀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악덕 부자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쌀 몇 말만 구워 주십시오. 아이가 굶어 죽게 생겼사옵니다. 악덕 부자는 인자한 척 미소를 지으며 쌀자루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에는 석 달 안에 갚지 못하면 전 재산을 넘긴다는 독소 조항이 교묘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를 모르는 박서방은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칠복이의 아버지 역시 박서방을 도우려다 그 올가미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이웃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악덕 부자를 찾아가 약간의 구휼미를 꾸게 되었습니다. 고맙소이다. 반드시 갚겠사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악덕 부자는 너그러운 척 손을 내저었습니다. 허허, 이웃 간에 어려울 때 돕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소. 여기 문서에 지장만 찍으시오. 형식적인 것이니 크게 신경 쓸 것 없소. 훈장과 좌수가 미리 짜고 만들어 놓은 그 문서에는 빌린 곡식의 100배가 넘는 이자와 갚지 못할 경우 모든 재산을 넘긴다는 악랄한 조항이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글이라고는 배워본 적 없는 아버지의 눈에는 그저 까만 글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 곡식 몇 말 빌린다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의심 없이 문서에 덜컥 지장을 찍어버렸습니다. 악덕 부자와 훈장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입꼬리를 실룩거렸습니다. 또 한 마리의 먹잇감이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불과 석 달 뒤 땅이 꽁꽁 얼어붙은 한겨울의 형방이 포졸들을 이끌고 칠복인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가장되는 자 당장 나오너라. 아버지가 황급히 뛰어나오자 형방은 문서를 흔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빌린 곡식의 이자가 100배요. 기한이 지났으니 지금 당장 이 초가집과 소를 내놓아라. 문서에 분명히 글이 적혀 있다. 아버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분명 곡식 몇 말만 빌렸을 뿐인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나으리, 저는 분명 쌀서 말만 빌렸사옵니다. 이건 너무나 억울하옵니다. 아버지는 거친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형방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코웃음뿐이었습니다. 내 말이 승냥이가 어느새 나타나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좌수가 문서를 칠복이 아버지 얼굴 앞에 흔들며 조롱하였습니다. 여기 내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지 않느냐. 관아에 가서 송사를 벌여도 종이에 적힌 대로 판결할 뿐이다. 까막눈 주제에 누굴 원망하겠느냐. 훈장이 거들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그를 알았으면 이런 일을 당했겠느냐. 무식한 것이 죄지. 결국 칠복이네의 피땀 어린 재산인 허름한 초가집과 늙은 소 한 마리마저 무참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포졸들은 가재도구까지 죄다 끌어내어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르래는 한겨울 바람 속에 맨발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부자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추위에 덜덜 떨었습니다. 아버지는 언 땅에 머리를 찌으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칠보가, 이 모든 것이 그를 모르는 이 애비의 죄다. 이 못난 애비 때문에 내가 이 추위에 떨게 되었구나. 칠보기는 아버지의 떨리는 어깨를 붙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용광로처럼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저 글이라는 무기로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는 승냥이들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칠보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칠보기는 얼어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엿듣기만 하는 비겁한 약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 불의한 세상을 제 손으로 뒤집어 보이겠습니다. 12살 소년의 가슴에 지핀 그 불꽃은 한겨울 매서운 바람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칠보기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를 무기로 삼아 약자를 짓밟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뒤집을 수 있을까? 아무리 궁리해 보아도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스스로 힘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칠보기는 중대한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펄쩍 뛰었습니다. 칠보가,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우리 같은 천한 백정이 어찌 과거를 본단 말이냐? 그것은 양반들만의 것이다. 칠보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대로 평생 멸시받으며 살 수는 없사옵니다. 아버지께 당당한 아들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눈빛에서 꺾을 수 없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러하다면 막지 않겠다. 다만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이 애비와 꼭 약속해 다오. 칠보기는 아버지를 읍내 외곽의 작은 산사에 의탁하였습니다. 주지 스님은 딱한 사연을 듣고 흔쾌히 아버지를 받아주었습니다. 칠보가, 아버지는 여기서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마. 몸 성이 다녀오너라. 아버지와 이별하는 순간 칠보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물을 닦고 단단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12살 소녀는 집신 몇 켤레와 보찜 하나만을 메고 한양을 향한 먼 여정에 올랐습니다. 경상도에서 한양까지는 수백 리가 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험준하기로 소문난 문경세제를 넘어야 했고 산적이 들끓는 고갯길도 지나야 했습니다. 집신은 닳고 또 달아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끼니를 굶기 일쑤였고 차가운 땅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칠보기는 단 한 번도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마다 칠보기는 가슴 아픈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를 몰라 양반에게 땅을 빼앗긴 농부, 문서를 조작당해 종이 된 양민, 고리대금에 시달리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주막에서 칠보기는 한 노인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평생 피땀 흘려 논밭을 일궜건만 양반 나리가 문서를 들이밀며 이 땅이 원래 자기 것이라 우기더구나. 그를 모르니 맞서 싸울 수도 없었지. 노인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까막눈으로 사는 것이 이리도 서러운 일인 줄 미처 몰랐다네. 칠보기는 그 노인의 사연을 머릿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 빼앗긴 땅의 위치, 조작된 문서의 내용까지 토시 하나 빠짐없이 기억하였습니다. 그렇게 한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이 칠복이의 머릿속 장부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보름이 넘는 고된 여정 끝에 마침내 칠복이는 한양 땅을 밟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대한 도성에 칠복이는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높이 높은 성곽, 즐비한 기와집, 비단 옷을 차려입은 양반들이 오가는 넓은 거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누더기를 걸치고 꾀죄죄한 행색에 칠복이를 반겨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거나 고개를 돌렸고 심지어 거지보다 못한 놈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터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커다란 방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선비가 그 방을 소리내어 있는 것을 칠복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이번 별시에서는 나라의 녹을 축내는 탐관오리를 솎아내고 백성을 구휼할 인재를 뽑고자 한다. 신분을 불문하고 뜻있는 자는 누구나 응시하라. 신분을 불문한다는 말에 칠복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칠복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권례 과거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과거장에 도착한 칠복이는 신분 검사를 받는 줄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백정 출신임이 들통나면 당장 쫓겨날 것이 뻔하였습니다. 마침 앞에서 양반 자제들이 옥신각신 다투는 소란이 벌어졌고 칠복이는 그 틈을 타 아슬아슬하게 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시험장 안에는 비단옷을 차려입은 양반 자제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로 누더기를 걸친 꾀죄죄한 소년이 당당히 자리를 잡자 사방에서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저것 좀 보게. 어디서 굴러온 거지 새끼가 과거장에 들어왔나. 냄새 좀 맡아보게. 틀림없이 천한 것이야. 저런 놈이 어찌 감히. 조롱과 멸시가 빗발쳤으나 칠복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리를 고추 세우고 당당하게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평복 차림으로 시험장을 은밀히 순시하던 한 사내가 이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칠복이의 혼잣말을 들었던 바로 그 낯선 선비였습니다. 사내는 쫓겨날 위기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는 소년의 당돌한 눈빛에 깊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윽고 커다란 징소리가 울려 퍼지며 시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징소리가 울려 퍼지자 시험관이 우렁찬 목소리로 시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의 시제는 이러하다. 백성을 구휼하고 탐관오리를 엄벌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방도를 논하라. 유생들은 일제히 붓을 들어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각사각 종이 위를 달리는 붓소리가 시험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저마다 화려한 문장과 유려한 수식어를 동원하여 답안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칠복이 앞에 놓인 종이는 텅 빈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철저한 까막눈인 칠복이는 붓을 쥐는 법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칠복이는 붓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가 이내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옆자리 유생이 칠복이의 빈 종이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천한 것은 천한 것이로다. 글자 한자 쓸 줄 모르는 것이 과거장에는 왜 들어왔느냐. 칠복이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그동안 귀로 들어 익힌 수많은 가르침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성현의 말씀, 율령의 조항, 한양으로 오며 들었던 백성들의 피눈물 나는 사연들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시험 종료를 알리는 징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생들은 저마다 빼곡히 글씨를 채운 답안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칠보기가 내민 것은 먹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새하얀 백지 한 장이었습니다. 시험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감히 신성한 과거장에서 백지를 내다니. 이는 임금 전하를 능멸하는 대역죄나 다름없다. 시험관의 호통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칠보기를 거칠게 끌어냈습니다. 유생들 사이에서 야유와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지 새끼가 과거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다니. 저런 천한 놈은 곤장 100개로도 모자라다. 칠보기는 시험장 앞마당의 형틀에 묶였습니다. 나장이 굵은 곤장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형리가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과거장을 능멸한 죄로 이놈에게 곤장 50대를 내리겠다. 곤장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치려는 바로 그 순간 위험 있는 음성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멈추어라.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갔습니다. 평복 차림이었던 낯선 선비가 어느새 번쩍이는 용포를 드러내고 서 있었습니다. 시험관들과 유생들이 경악하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이 나라의 임금이었던 것입니다. 전하, 이 천한 놈이 과거장에서 백지를 내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혔사옵니다. 시험관이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고 칠보기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어린 것이로다. 내가 백지를 낸 연유가 무엇이냐? 과인이 직접 들어보겠다. 임금의 물음에 칠보기는 형틀에 묶인 채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불꽃 같은 결연함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보기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종이 위의 분놀림은 위선이옵니다. 진정한 백성의 피눈물은 땅에 스며들어 기록되지 않사옵니다. 시험장이 숨을 죽이며 고요해졌습니다. 칠보기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소인은 경상도 진주에서 온 백정의 아들이옵니다. 태어나서 붓 한 번 쥐어본 적 없는 까막눈이옵니다. 그러나 두 귀로 들은 것은 토씨 하나 잊지 않사옵니다. 칠보기는 한양으로 오는 길에 목격하고 수집했던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조목조목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땅을 빼앗겼는지, 어떤 양반이 문서를 조작하여 양민을 종으로 삼았는지, 어떤 관리가 뇌물을 받고 송사를 뒤집었는지 날짜와 이름까지 정확히 읊어내렸습니다. 맹자께서 이르시기를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요 군주는 가볍다 하셨사옵니다. 대명률 제320조에 이르기를 문서를 위조하여 백성의 재산을 강탈한 자는 장 100에 유배 3,000리에 처한다 하였사옵니다. 칠보기는 사서삼경과 율령을 종횡무진 인용하며 백성을 구휼하고 탐관오리를 응징할 방책을 청산유수처럼 쏟아내었습니다. 글자 하나 적지 않고 오직 소리만으로 펼쳐내는 논리와 식견에 시험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비웃던 유생들의 입은 떡 벌어졌습니다. 시험관들은 서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토록 유려하고 깊은 논술을 자신들의 붓끝으로도 써낼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한참 동안 말없이 칠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감동과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수많은 과거를 주제하였으나 오늘처럼 가슴이 울린 적은 없었느니라. 임금의 한마디에 마당을 가득 메운 이들 사이로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칠보기의 운명이
요동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임금은 형틀에 묶인 칠보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장들을 향해 손짓하였습니다. 당장 저 아이의 포승을 풀어주어라. 나장들이 황급히 달려들어 칠보기를 묶고 있던 줄을 끌었습니다. 칠보기가 비틀거리며 일어서자 임금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칠보기라 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험장에 모인 모든 이들을 둘러보며 우렁찬 목소리로 선언하였습니다. 과인이 오늘 천거를 내리노라. 이 아이의 지혜와 애민의 마음은 조선의 어떤 대제학보다 맑고 깊도다. 종이 위의 현학적인 글귀보다 백성의 눈물을 헤아리는 이 진정성이야말로 참된 선비의 자질이 아니겠느냐. 시험관들과 유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금의 다음 말에 그 술렁임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를 천인의 신분에서 면천시키고 문과 장원급제로 삼노라. 아울러 이 아이의 고향인 진주 고을의 사또로 제수하노라. 시험장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2살 까막눈 백정의 아들이 단숨에 장원급제를 하고 사또가 되다니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임금은 품에서 어사화를 꺼내 친히 칠보기의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붉은 꽃이 누더기 차림의 소년 위에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의 썩은 뿌리를 내 손으로 직접 뽑아내거라. 과인이 너를 믿노라. 칠보기는 감격에 북받쳐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백성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며칠 뒤 칠보기는 번쩍이는 관복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진주 고을에 금이 환향하였습니다. 가마 행렬이 고을 입구에 들어서자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정녕 그 백정네 아들이 사또가 되어 돌아왔단 말이냐. 글자도 모른다던 아이가 어찌 장원급제를.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악한 것은 내 말이 승량이었습니다. 좌수, 악덕 부자 훈장, 형방은 관아 앞마당에 늘어서서 새로 부임하는 사또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인물이 바로 자신들이 석 달 전에 길거리로 내쫓았던 그 백정의 아들임을 확인한 순간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저것이 그 천한 백정네 자식이 아니냐. 좌수가 허둥대며 내뱉었습니다. 악덕 부자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훈장의 낯빛은 누렇게 질렸고 형방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칠보기는 그들 앞을 지나치며 차갑고 단단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관아의 짐을 푼 칠보기는 곧장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산사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관아에 도착하였습니다. 늙고 초췌해진 아버지는 번쩍이는 관복을 입은 아들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칠보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녕 내가 사또가 되었단 말이냐?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다가 끝내 눈물을 쏟으며 오열하였습니다. 평생 천대받으며 살아온 서름, 아들에게 글 한자 가르쳐주지 못한 죄책감,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칠보기는 아버지를 부축하여 일으키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이 고을에 썩은 것들을 모조리 뽑아내겠습니다. 부임 첫날부터 칠보기는 아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관아에 쌓여 있는 10년치 장부들을 모두 가져오라 명하였습니다. 이방, 이 장부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어 읽어라.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또박또박 읽어야 한다. 이방은 어린 사또가 글을 모른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속으로 비웃으며 장부를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그 숫자들을 모조리 머릿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잠깐, 지금 읽은 구휼미 지출 내역과 아까 읽은 수입 내역이 서로 맞지 않는다. 삼천석이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 칠복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이방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까막눈인 줄 알았던 어린 사또가 귀로 듣는 것만으로 장부의 모순을 단번에 찾아낸 것입니다. 내 말이 승냥이가 10년간 빼돌린 구휼미와 착취한 세금의 흔적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의 오차 없는 추궁에 아전들은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며 하나씩 입을 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날 밤, 내 말이 승냥이는 고을 외곽의 으슥한 주막에 은밀히 모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도끼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목이 달아날 것이요. 좌수가 이를 갈며 말하였습니다. 쿤장이 음흉한 눈빛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소. 바로 까막눈이라는 것이요. 내 승냥이는 머리를 맞대고 어린 사또를 파멸시킬 치밀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진실을 파헤치려는 칠복이와 이를 덮으려는 적들의 팽팽한 신경전이 폭풍 전야처럼 진주 고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내 말이 승냥이는 밤새 머리를 맞대고 악랄한 계략을 짜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였습니다. 그를 모르는 어린 사또의 약점을 이용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놈이 아무리 귀가 밝다 한들 종이에 적힌 것까지 알 도리가 있겠소. 우리가 증거를 만들어내면 그만이요. 악덕 부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한양에서 솜씨 좋은 위족군을 불러들이시오. 글씨를 흉내내는 데는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자가 있다 들었소. 며칠 뒤 승냥이들의 부름을 받은 위족군이 은밀히 진주 고을에 도착하였습니다. 위족군은 30년간 문서를 위조해 온 노련한 자로 그의 손끝에서 나온 가짜 문서는 진짜와 구별해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승냥이들은 먼저 칠복이가 부임 직후 무심코 지장을 찍었던 관아에 일상결제 서류들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 서류에 찍힌 칠복이의 지장과 삐뚤빼뚤한 손도장의 모양을 샅샅이 분석하였습니다. 이 지장을 본떠서 완벽히 똑같이 만들어내시오. 그리고 이 사또의 필체인 양글씨도 새로 만들어내야 하오. 쿤장이 위족군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위족군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칠복이의 지장을 완벽히 복제해냈습니다. 아울러 삐뚤빼뚤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필체를 새로 창조해내었습니다. 마치 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설프게 쓴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꾸민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짜 필체와 지장으로 승냥이들은 끔찍한 문서들을 조작해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칠복이가 관아의 구휼미를 몰래 빼돌려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내용의 비밀 장부였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칠복이가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상납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였습니다. 허허, 이 정도면 저 어린 놈은 대역죄인으로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요. 형방이 완성된 문서들을 펼쳐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문서에는 칠복이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그럴듯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승냥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을 곳곳에 사람을 풀어 어린 사또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 온 사또가 겉으로는 백성을 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곳간을 털어 제 배를 불리고 있다더라. 어린 놈이 벼슬에 눈이 멀어 양반들에게 뇌물을 받고 송사를 뒤집는다더군. 처음에 백성들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집요하게 퍼져나가는 바람에 순박한 백성들 일부는 점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설마 그 어린 것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만 어디 불이 없는데 연기가 나겠느냐. 시장통에서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백성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아전들의 태도도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수상쩍은 기운이 감돌았으나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승냥이들은 조작된 문서들을 정성스레 포장하여 한양의 사헌부의 비밀리에 투서하였습니다. 편지에는 진주고을의 어린 사또가 백성을 착취하는 탐관오리라는 고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한양에서 감찰어사가 내려오기만 하면 만사가 끝장이요. 저 어린 놈은 자기가 쓰지도 않은 문서 때문에 목이 달아나게 될 것이요. 좌수가 득이양양하게 말하였습니다. 승냥이들은 서로 축배를 들며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날 밤 산사에서 칠복이 아버지는 선잠을 깨었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불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 긴급한 첩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한양에서 추상각기로 소문난 감찰어사가 진주를 향해 출발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별다른 의심 없이 어사를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떳떳하게 일해왔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향한 거대한 덫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 말이 승냥이가 짜놓은 치밀한 함정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칠복이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승냥이들은 어사가 도착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위조된 문서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거짓 증인들의 입을 맞추고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하나 틀어막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저 눈의 가시 같은 놈을 완벽하게 제거할 것이요. 우리의 기득권은 물론이요. 다시는 우리를 위협할 자가 없게 될 것이요. 형방이 도끼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승냥이들의 눈이 탐욕과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정무에 매진하며 열심히 일하던 칠복이의 등 뒤로 거대한 절망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라는 무기 앞에 또다시 쓰러질 위기가 코앞으로 닥쳐온 것입니다. 어느 이른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진주 관아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장한 포졸 수십 명을 대동한 감찰어사가 벼락같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진주 사또는 어디 있느냐? 당장 나오너라. 어사의 우렁찬 고함의 관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칠복이는 급히 관복을 챙겨 입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사는 부임 인사를 받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저놈을 당장 결박하라. 어사의 호령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칠복이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거친 손들이 관복을 잡아벗기고 포승줄로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어사또, 이게 무슨 연유이옵니까? 저는 아무런 죄가 없사옵니다. 칠복이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어사는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포졸들은 칠보기를 관하 앞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다 무릎을 꿇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맨무릎이 닿는 순간 뼛속까지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좌수, 악덕 부자 훈장, 형방이 비열한 미소를 머금은 채 어사 옆에 도열하였습니다. 내 말이 승냥이가 원수처럼 미워하던 어린 사또의 몰락을 직접 두 눈으로 보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훈장이 가식적인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에고, 어린 나이에 높은 벼슬에 눈이 멀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좌수가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바른말로 충고하였으나 듣지 않더이다.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되었으니 누굴 원망하겠사옵니까? 칠보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이 승냥이들의 함정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소식을 듣고 버선발로 달려온 아버지가 관아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늙고 야윈 아버지는 어사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어사또 제 아들은 죄가 없사옵니다. 부디 이 늙은 것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어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형방이 눈짓을 하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아버지를 거칠게 떼어냈습니다. 이 천한 백정놈이 감히 어사또를 희롱하느냐. 포졸들의 몽둥이가 아버지의 등과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버지. 칠보기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으나 꽁꽁 묶인 포승줄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는 아버지를 보며 칠보기의 눈에서 불덩이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만하라. 어사가 손을 들어 포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흙바닥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칠보기의 가슴은 분노와 절망으로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사가 품에서 문서 뭉치를 꺼내 칠보기의 얼굴 앞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말해 보아라. 문서들이 칠보기의 무릎 앞에 흩어졌습니다. 칠보기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으나 글을 읽을 줄 모르니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사가 문서를 집어들고 큰 소리로 읽어내렸습니다. 관아의 구휼미 삼천석을 몰래 빼돌려 사사로이 착복하였노라. 또한 고을의 부호들에게 뇌물을 상납받고 송사를 뒤집어 백성을 착취하였노라. 이상은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다. 어사는 문서를 칠보기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내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고 내 손으로 쓴 글씨까지 있다. 어린 나이에 임금의 은혜를 입고도 이토록 끔찍한 부정을 저질렀단 말이냐. 칠보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이 쓰지도 않은 글씨와 찍지도 않은 지장이 버젓이 찍혀 있다니.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어사또 저는 그 문서를 쓴 적이 없사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음모이옵니다. 칠보기가 결백을 주장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어사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지장과 필체가 이토록 명백한데 무슨 헛소리냐. 종이에 적힌 것이 곧 증거이니라. 훈장이 앞으로 나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사또 저 패륜한 놈의 목을 당장 베어야 조선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옵니다. 좌수와 악덕 부자, 형방이 일제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이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완벽한 증거 앞에서 칠보기의 변명은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하였습니다. 내 승냥이는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하며 칠보기의 처참한 최후를 조롱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참수를 피할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면초가의 절체절명 위기 앞에서 칠보기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 듯하였습니다. 어사가 칼을 뽑아 들며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유언이나 변명이 있거든 말해보아라. 곧 내 목을 베어 한양으로 보낼 것이다. 칠보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던 칠보기의 어깨가 일순간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기묘하게 들썩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절망에 빠져 우는 것인가 싶었으나 이내 뜻밖의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실금실금 흘러나오는 비웃음이었습니다. 어사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미친 것이냐? 어찌 웃음이 나오느냐? 칠보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핏발선 두 눈에는 두려움 대신 싸늘하고 압도적인 조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내 말이 승냥이를 향해 번쩍 날아갔습니다. 어삿도! 칠보기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관아 마당 전체가 쩡하게 울렸습니다. 저기 적힌 유려한 자술서와 장부는 제가 쓴 것이 결코 아니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가짜이옵니다. 어사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 지장과 필체가 버젓이 찍혀 있거늘 무슨 헛소리냐. 더 이상 발뺌해봤자 소용없다. 칠보기는 입꼬리를 올리며 당당하게 대꾸하였습니다. 어사또 제가 이 문서를 절대로 쓸 수 없는 명백한 이유가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어디 말해 보아라. 칠보기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관아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렁차게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글을 단 한 글자도 읽고 쓸 줄 모르는 철저한 까막눈이기 때문이옵니다. 관아 마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숨 막히는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사의 눈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말이 승냥이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습니다. 무엇이라 하였느냐? 내가 사또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를 모른다는 것이냐? 어사가 되물었습니다. 칠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소인은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붓 한 번 제대로 쥐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귀로 들은 것은 토시 하나 있지 않으나 글자를 읽거나 쓰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하옵니다. 어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칠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어찌 믿겠느냐?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칠보기는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제가 증명해 보이겠사옵니다. 부디 소인의 포승줄을 풀어주시옵소서. 어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장들에게 손짓하였습니다. 나장들이 다가와 칠보기를 묶고 있던 포승줄을 풀었습니다. 칠보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벼루와 붓, 종이를 가져오시옵소서. 아전이 황급히 벼루와 붓, 종이를 가져다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칠보기는 그 앞에 섰습니다. 관아 마당의 모든 눈이 칠보기에게 쏠렸습니다. 칠보기는 먹을 가는 것부터 서툴렀습니다. 벼루를 이리저리 기울이다가 먹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윽고 붓을 집어들었으나 붓을 쥐는 법조차 몰라 주먹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어설픈 손놀림에 어사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번졌습니다. 진짜로 붓을 쥐어본 적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분명하였습니다. 칠보기는 종이 위에 붓을 대고 벅벅 그어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나온 것은 글씨가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튄 먹물 자국뿐이었습니다. 선 하나 제대로 긋지 못하였습니다. 이름 석자는커녕 동그라미조차 그릴 줄 몰랐습니다. 보시옵소서 어삿도. 칠보기가 먹물이 튄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이 소인이 쓸 수 있는 글씨의 전부이옵니다. 저기 위조된 문서에 적힌 유창한 필체를 소인이 어찌 쓸 수 있겠사옵니까? 어사는 조작된 문서와 칠보기가 방금 쓴 종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위조된 문서에는 삐뚤빼뚤하면서도 글자의 형태를 갖춘 필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칠보기가 쓴 종이에는 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의미 없는 선과 먹물 얼룩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잠깐, 이 아이의 과거 급제 기록을 내가 분명 보았느니라. 과거장에서 종이 대신 구술로만 답하여 장원을 하였다는 것을. 어사는 그제야 진주 사또에 대한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한양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백지를 제출하고도 구술로 임금의 마음을 움직여 장원급제한 천재 소년. 그것이 바로 눈앞의 칠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증거이옵니다. 칠복이가 힘주어 외쳤습니다.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저토록 유려한 자술서를 쓰겠사옵니까? 저 문서들은 처음부터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누군가가 조작한 것이옵니다. 평생의 한이었던 까막눈이 오히려 조작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적들이 파놓은 함정이 도리어 그들의 목을 죄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말이 승냥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악덕 부자의 무릎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훈장의 입술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좌수와 형방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어사의 눈빛이 내 말이 승냥이를 향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당황한 승냥이들은 침을 꿀깍 삼키며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훈장이 다급하게 나서며 외쳤습니다. 어사또. 저놈이 그를 모른다 한들 누군가에게 대피를 시킨 것이 분명하옵니다. 저 교활한 놈이 아전을 시켜 문서를 쓰게 했을 것이옵니다. 좌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를 모르는 것과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별개가 아니겠사옵니까? 저놈의 간계에 속아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슬며시 올리며 품속에서 두툼하고 낡은 서책 하나를 꺼내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가짜 증거는 이미 박살이 났거늘 아직도 발버둥을 치시옵니까? 칠복이의 목소리는 마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내 놈들의 진짜 죄를 기록한 하늘의 장부를 보여주겠노라. 칠복이가 그 서책을 어사 앞에 탁자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승냥이들의 눈동자가 순간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저것이 무엇인가? 설마 자신들의 비리가 담긴 증거란 말인가? 어사가 조심스럽게 서책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안에는 먹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새하얀 백지뿐이었습니다. 어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칠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장부란 말이냐? 여기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지 않느냐? 칠보기는 태산처럼 굳건한 눈빛으로 어사를 바라보며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어사또 소인은 비록 글을 쓸 줄 모르오나 한 번 들은 것은 천년이 지나도 잊지 않사옵니다. 저 내 놈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끔찍한 악행을 소인의 이 머릿속에 빠짐없이
기록해 두었사옵니다. 칠복이는 백지 장부를 한 장 넘기는 신용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의 기억력이 신들린 것은 과거장에서 임금 전하께서 친히 확인하신 바이옵니다. 지금부터 이 백지를 보며 내 놈들의 죄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낱낱이 읊어주겠노라. 승냥이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칠복이는 천천히 그들을 둘러보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누가 먼저 이 실직 고할 것이냐. 스스로 입을 여는 자는 목숨만은 살려주겠으나 내 입에서 먼저 죄가 튀어나오는 자는 즉시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내 승냥이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칠복이가 과거장에서 사서삼경과 율령을 줄줄 외워 장원급제한 것은 온 나라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저 아이의 기억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들은 감히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백지 장부를 한 장 더 넘기는 신용을 하며 첫 번째 폭탄을 던졌습니다. 3년 전 10월 보름, 고을 외곽의 으슥한 주막에서 내 놈들이 나는 밀담을 들려주랴. 칠복이는 목소리를 낮추어 누군가를 흉내에 내듯 말하였습니다. 구휼미를 빼돌려도 까막눈 백성들이 무엇을 알겠소. 장부만 조작하면 그만이지. 승냥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것은 분명 자신들만 아는 은밀한 대화였습니다. 어찌 저 아이가 그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악덕 부자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방은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눈알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칠복이가 다시 백지 장부를 넘기며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죄목을 읊겠노라. 부자 내 놈이 2년 전 흉년을 틈타 빼돌린 구휼미의 양은 정확히 그 순간 좌수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요, 저 부자놈이 다 한 짓이요. 구휼미를 빼돌린 것은 전부 저놈의 사주였소. 악덕 부자가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 더러운 좌수놈아. 내가 땅 문서를 위조하여 가난한 백성들의 논밭을 빼앗지 않았더냐. 둘은 서로의 멱살을 잡고 난투극을 벌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견고하게 뭉쳐있던 승냥이들의 연대가 한순간에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군장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형방, 내 놈이 송사를 뒤집고 매물을 챙긴 것은 어찌 감추려 하느냐. 형방은 눈이 뒤집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쳐라 이 위선자야. 내 놈이 학동들의 부모에게서 뜯어낸 돈은 얼마나 되느냐. 내 말이 승냥이는 서로를 물어뜯으며 앞다투어 상대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살인교사, 공금 횡령, 고리대금, 문서 위조, 매물수수 등 지난 10년간의 끔찍한 악행들이 그들 자신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칠복이는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 추악한 자멸극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새하얀 백지 한 권이 세상 어떤 증거보다 치명적인 살생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글자 한자 적히지 않은 종이가 악인들의 입에서 모든 진실을 쏟아내게 만든 통쾌한 반전이었습니다. 어사는 경악한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이윽고 탁자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하라. 어사의 호통에 난투극을 벌이던 승냥이들이 멈칫하였습니다. 어사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 놈들이 스스로 입을 열어 죄를 시인하였으니 더 들을 것도 없다. 서기들은 저들이 뱉은 자백을 토시 하나 빠짐없이 기록하였느냐? 서기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붓으로 빼곡히 적어내린 자백서가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당장 저 내 놈의 목에 칼을 씌우고
감옥에 쳐넣어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네 마리 승냥이를 거칠게 제압하였습니다. 무거운 칼이 그들의 목에 씌워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득이양양하게 칠복이의 죽음을 기다리던 자들이 이제 짐승처럼 끌려가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 사이에서 우레와 같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마리 승냥이가 칼을 쓰고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였습니다. 10년 넘게 고을을 갉아먹던 썩은 뿌리가 마침내 뽑혀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는 서기들이 받아 적은 자백서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승냥이들이 제 입으로 불어댄 죄목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었습니다. 구휼미 횡령, 땅문서 위조,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재산 강탈, 송사 조작, 뇌물수수 등 그 악행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도다. 어사가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조정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였으니 나라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알만하구나. 칠복이가 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습니다. 어사 또 아직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사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한양에서 불러들인 위조꾼이옵니다. 저놈이 소인의 지장과 글씨를 위조하여 가짜 문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옵니다. 어사는 즉시 포졸들을 풀어 위조꾼을 수소문하게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을 외곽의 주막에 숨어있던 위조꾼이 붙잡혀왔습니다. 포졸들에게 끌려온 위조꾼은 관아 마당에 내동댕이 쳐지자마자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소인은 그저 돈에 눈이 멀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어사가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문서를 위조하라 시켰느냐? 낱낱이 불어라. 위조꾼은 벌벌 떨며 모든 것을 실토하였습니다. 좌수와 악덕 부자가 소인을 불러들였사옵니다. 사또의 지장을 본떠서 똑같이 만들고 글씨체까지 새로 창조하라 하였사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 문서로 사또를 대역죄인으로 몰아죽이려 하였사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분노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런 천하의 못된 놈들을 보았나. 어린 사또를 죽이려고 그런 흉계를 꾸미다니. 어사는 위조꾼에게도 칼을 씌워 감옥에 쳐넣으라 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칠복이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모든 자들이 남김없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사는 칠복이의 손을 맞잡으며 감탄 어린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수많은 고을을 감찰하였으나 오늘처럼 통쾌한 적은 없었느니라. 문자 한자 모르면서도 저 교활한 악인들을 제 입으로 자백하게 만들다니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내 배웠노라. 칠복이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사또의 공정한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사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처음에 그 가짜 문서에 속아 자칫 큰 잘못을 저지를 뻔하였느니라. 오히려 내가 사과해야 마땅하도다. 어사는 땅바닥에 쓰러져 있던 칠복이의 아버지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게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연신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아, 정녕 내가 해낸 것이냐? 이 애비는 꿈을 꾸는 것만 같구나. 칠복이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어사는 관아의 아전들을 불러 모아 엄중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죄인이 빼앗은 백성들의 재산을 모조리 찾아내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땅 문서를 조작당한 자, 고리대금에 시달린 자,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자 모두 빠짐없이 조사하여 바로잡아라. 아전들은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명을 받들었습니다. 며칠 뒤 진주고을 곳곳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넘쳤습니다. 빼앗겼던 논밭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억울하게 종이 된 양민들이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고리대금에 시달리던 가난한 백성들의 빈 문서가 불살라졌습니다. 칠복인의 초가집과 늙은 소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석 달 전 한겨울 추위 속에 길거리로 내쫓겼던 그 집이 다시 부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낡은 초가집 마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글 한자 모르는 이 못난 애비를 대신하여 내가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었구나. 내 어미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칠복이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사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 덕분이옵니다. 권력과 그를 무기로 삼아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던 자들이 철저하게 응징당하였습니다. 12살 까막눈 소년의 지략 하나로 고을 전체에 드리워졌던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정의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기 시작하였습니다. 폭풍 같았던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늦은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금빛으로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진주고을의 백성들이 어린 사또의 부름을 받고 관아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칠복이는 번쩍이는 관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높은 단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길은 화려한 관복이 아니라 마당 한쪽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늙은 백정, 바로 칠복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칠복이는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칠복이는 아전을 불러 맑고 따뜻한 물이 담긴 큰 대야와 깨끗한 비단 수건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사또나리, 이것을 어디에 쓰시려 하십니까? 아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칠복이는 대답 대신 대야를 직접 들고 아버지가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누더기나 다름없는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평생소를 잡느라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인 손, 매를 맞아 피멍이 든 팔, 그리고 맨발로 드러난 거칠고 갈라진 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칠복이는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퍼져나갔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높은 사또가 가장 천한 백정 앞에 무릎을 꿇다니 전무후무한 광경이었습니다. 칠보가,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가 화들짝 놀라 황급히 일어서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칠복이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 다시 앉히고는 아버지의 거칠고 갈라진 발을 두 손으로 조심스레 감쌌습니다. 아버지, 가만히 계시옵소서. 칠복이는 따뜻한 물을 대야에서 떠서 아버지의 발 위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정성스레 아버지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흙먼지와 굳은 살 사이사이를 손끝으로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사또나리. 백성들 사이에서 경악 어린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찌 사또께서 저 천한 백정의 발을 손수 씻기신단 말이오. 그러나 칠복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발을 씻겼습니다.
비단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는 칠복이의 볼 위로 달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칠복아, 어찌 이 더럽고 천한 백정의 발을 사또 나리께서 씻기시느냐. 제발 그만두거라.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칠복이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을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관아 마당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귀가 칠복이의 다음 말에 집중되었습니다. 글과 권세는 저 탐욕스러운 양반들이 가졌사옵니다. 그러나 천하의 참된 도리와 진정한 사람의 길은 바로 아버지의 이 거칠고 갈라진 발에 있사옵니다. 칠복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천대받으며 사셨사옵니다. 피비린내 나는 일을 하신다고 사람들이 코를 막고 피해 다녔사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해친 적이 없으셨사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시며 이 못난 자식을 키워주셨사옵니다. 칠복이는 아버지의 발을 꼭 감싸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몰라 평생 바보 취급을 받았사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정직함과 따스함이 있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사옵니다. 아버지야말로 소인의 스승이시옵니다. 아버지의 굳게 닫혀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꾹꾹 눌러왔던 서름과 슬픔이 툭 무너진 강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소리내어 오열하였습니다. 칠복아, 칠복아, 이 애비가 무엇을 해주었다고 그리 말하느냐. 글 한자 못 가르치고 천한 신분밖에 물려주지 못한 이 못난 애비인데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은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옵니다. 정직함과 따스한 마음이야말로 세상 어떤 글보다 값진 것이옵니다. 부자가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에 관한 마당을 가득 메운 백성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사마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칠복이는 백성의 말에 가장 먼저 귀 기울이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또로 진주 고을을 다스렸습니다. 그를 몰라도 마음으로 백성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온 고을에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종이 위의 먹물보다 백성의 피눈물이 더 무서운 법이요. 화려한 글재주보다 진실한 마음이 더 큰 힘이로다. 맹자에 이르기를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고달프게 한다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천한 신분과 까막눈이라는 시련을 딛고 일어나 오히려 그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았습니다. 세상이 약점이라 손가락질하던 것이 도리어 진실을 밝히는 빛이 된 것이지요. 명심보감에서도 이르기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다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과 갈라진 발이 가르쳐준 정직함과 따스함이야말로 어떤 글보다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시련도 뛰어넘을 수 있사옵니다.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함께해 주고 계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